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을 참기 힘든 질환이죠. 뭐 그 증세가 뭐 얄미운 나비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민성 방광의 정의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과민성 방광은 사실은 그 명확한 그런 명칭은 이게 미국, 그러니까 서구권의 오버액티브 블래더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건데요. 정확한 의미는 과활동성 방광이죠. 즉, 방광의 활동성이 증가되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이제 과민성 대장이라는 그런 질병명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익숙하죠. 그래서 저희도 과민성 방광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증상에 기초한 그러한 신드롬이죠. 즉 증상의 집합체인데, 어떤 증상이냐면 요절박을 중심으로 합니다. 요절박은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갑자기 나타나고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광이 충분히 풍선처럼 확장되지 않고 어느 정도 소변이 차면은 방광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변의 양이 많지 않을 때도 소변 마려운 느낌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되죠. 그러면은 얼마나 자주 보는 게 자주 보는 거냐? 일반적으로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보면은 우리가 자주 본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원래는 자다가는 소변 보러 일어나지 않는 게 정상이죠. 한 번이나 또는 두세 번 정도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일어나는 야간 빈뇨. 그리고 더 심한 형태는 절박 요실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화장실에 가는 도중 또는 화장실에서 준비되기 전에 소변이 흘러나오는 절박 요실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이 과민성 방광인데, 거기에 명백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요. 즉 방광염, 방광암 또는 방광의 결석,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원래 원인을 제거하면 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과민성 방광이 아니죠. 그 뭐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찬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오줌을 조금 속칭 비린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과민성 방광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방광은 그 추위에 예민합니다. 즉 그 날씨가 추워지면은 그것이 이제 인체 내에도 좀 어느 정도 전달이 되죠. 그래서 방광의 불수의적인 자율적인 수축이 증가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학습 효과로 물소리를 듣거나 또는 손에 물이 닿거나 이러면은 방광이 또 수축할 수가 있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과민성 방광 환자한테 훨씬 더 자주 일어나죠. 그래서 과민성 방광 환자들은 대개 여름에는 증상이 조금 완화되었다가 겨울에 좀 심해지는데, 이것은 날씨 탓도 있지만 이게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 피부나 호흡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발산되는 수분의 양이 줄어드니까 소변 양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증상이 더 나빠진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과민성 방광은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 여성들에게 많은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고, 그 이유는 여성들에게 요실금이 좀 더 많으니까 과민성 방광도 여성이 훨씬 많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 대한비뇨의학회와 대한배뇨장애 요실금학회가 우리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예. 결과를 보면 그 남성에게도 유병률이 1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남성들에게도 높은 그런 무슨 이유가 뭐 물론 뭐 메커니즘적인 거겠지만 좀 네. 뭐 여성과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실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 이제 복압 요실금이 있고, 절박 요실금은 이 과민성 방광의 심한 형태죠. 그러니까 과민성 방광 환자 중에 3분의 1은 절박 요실금을 갖고 있게 되는데,
과민성 방광의 경우에 18세 이상의 남녀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남녀 공이 한 14% 정도의 유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데 50대 이하의 여성에서는 과민성 방광의 유병률이 더 여성에서 남성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50대, 60대가 넘어가면은 남성의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돼서 실제 그 나이대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유병률이 조금 더 높아서 전반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한 퍼센테이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은 왜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더 과민성 방광이 많아지느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 신경 질환이 남성에서 더 높죠. 뭐 척추 손상이라든지 다른 뇌졸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신경계통에 발생하는 질환들이 있으면 원래 뇌나 척수는 방광을 이렇게 쭉 억제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경질환이 있게 되면은 억제 기능이 소실되기 때문에 방광이 자율성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과민성 방광을 갖게 됩니다. 즉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노화 현상이 그것도 가장 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신경질환도 또 다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전립선 비대증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약 30% 정도에서는 과민성 방광이 동반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실수록 남성에서는 과민성 방광의 유병률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과민성 뭐 이런 이제 명칭이 붙은 질환들은 좀 그 치료가 좀 잘 안 되고 좀 만성화로 이제 진행되기 쉬운데 과민성 방광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치료가 잘 됩니까? 예, 과민성 방광 치료에 이제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거는 행동 치료와 그 다음에 약물 치료죠. 행동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활 습관 교정이고 두 번째로는 골반 근육 운동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케겔 운동이죠. 이 생활 습관 교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소변은 참을수록 그 병이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주변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너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은 방광은 소변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크게 많이 저장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더 자주 보게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배뇨감은 자꾸 참았다가 가는 그런 방광 훈련을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은 음료, 즉 가장 대표적인 게 커피나 그다음에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뇨 효과도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물을 많이 먹으면은 건강해진다. 이런 말들을 너무 그 비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물은 하루에 한 1리터와 1.5리터 그 정도로 특별한 내과적인 질환이 없다면은 그 정도로 섭취하는 게 좋고요.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뭐 3리터, 4리터 이렇게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 기능도 나빠지고 방광 기능도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량의 수분 섭취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케겔 운동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핵심은 약물 치료죠. 약물 치료는 주로 항콜린제와 최근에 나오는 베타 항진제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병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로 70%의 환자들은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방광 안에 보톡스를 주사한다거나 아니면은 방광으로 가는 신경을 전기로 자극하는 신경 조종술 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민성 방광은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약물은 적어도 6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아주 약물을 6개월 내지 1년 정도 복용을 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어도 약을 끊었을 때 재발률은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의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약물을 끊어서 재발한 경우에는 더 장기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까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도 마찬가지죠. 즉 전립선 비대증도 증상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약을 쭉 먹다가 끊었을 때 증상이 나빠지면 다시 또 약을 먹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5알파 레덕타제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의 크기를 30% 정도 줄인다 그랬는데, 약을 끊으면 6개월 안에 다시 옛날 크기의 전립선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그동안 자라지 않은 것만큼 더 덤해서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 약물은 장기적으로는 복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민성 방광, 전립선 비대증, 이제 고령 사회가 진행되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도 모르게 자꾸 소변이 새는 요실금, 어떻게 보면은 대외 활동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질환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맘 놓고 외출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이런 게 심각하게 이제 동반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요실금의 어떤 그런 이 유병률 같은 거는 과거와 지금 회장님께서 지금 건 한 30년 가까이 이제 임상에 또 계셨으니까 좀 어떤가요? 그 추세가? 예. 그러니까 요실금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변이 흘러나오는 모든 현상을 다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아까 과민성 방광에서 설명한 소변을 참지 못해서 화장실에 가는 도중에 또는 준비되기 전에 소변이 흘러나오는 절박 요실금은 과민성 방광의 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전체 과민성 방광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유병률이 증가를 하죠. 두 번째 형태는, 이것이 이제 가장 흔한 요실금의 형태인데, 복압 요실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압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소변이 흘러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기침하거나 재채기하거나 점프하거나 심하게 웃거나 이럴 때 이제 소변이 흘러나오는 거고, 이것은 남성에 있어서는 전립선 암을 수술하거나 또는 요도 관략근이 손상되는 그러한 이 손상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임신과 출산은 사실은 이쪽 골반 근육을 굉장히 손상시키는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요실금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20세 이상의 여성의 34% 정도는 이러한 복압 요실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복압 요실금은 되게 신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야 느낄 수가 있죠. 연세가 70이나 80이 넘어서 신체 활동이 거의 없는 분들은 사실은 잘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불편해서 찾아오는 것은 신체 활동이 왕성한 그런 40대에서 한 70대 그 사이가 많고요. 절박 요실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쭉 증가를 하고, 하여튼 이 두 가지 형태가 가장 심한 요실금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실금 치료에도 보톡스가 적용이 됩니까? 예, 그 보톡스는 과민성 방광에 의한 절박 요실금의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광 안에 우리가 방광 내시경을 보면서 보툴리눔 톡신 중에 보톡스를 한 20군데 주사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었던 사람 중에 한 80% 정도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그 치료 방법이 한 번에 끝나느냐,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름살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원리랑 똑같이 방광의 불필요한 활동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작용 기간은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톡스를 한번 시작해서 치료 효과가 있어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사를 해야지 효과를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최신 치료법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요실금 예방과 증상 개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둘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절박 요실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식이 습관과 골반 근육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복압 요실금의 경우에는 골반 근육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도 관략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 말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대개 이제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방문하시면은 이제 올바른 운동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요도 관략근을 강하게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작용을 그런 운동을 하루에 한 100번 정도 하시는 게 좋은데 한꺼번에 100번을 다 할 수는 없고 한 번 시작하면 한 20번 정도를 한 5회 정도를 반복을 하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힘이 약하니까 한 5초간 수축했다가 5초간 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힘이 생기면 10초간 수축했다가 5초간 이완하고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도 관략근은 본인이 잘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문 관략근과 요도 관략근은 같은 신경의 작용을 받아서 항문 관략근을 조이면 요도 관략근도 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문 관략근을 조인다고 생각을 하고 관략근 운동을 하면 좋은데 이때 유의해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이 배에 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 관략근 운동을 할 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병원에 가시면은 바이오 피드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올바른 운동 방법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복압 요실금의 치료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예, 복압 요실금은 그 요도를 지탱하는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운동을 하는 게 일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한 경우에는 운동법 가지고는 증상에 약간 미미한 개선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약을 먹어서 이 근육을 강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 요도를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테이프를 넣어주는 그러한 테이프 요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 경우에는 수술의 성공률이 한 90%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수술은 한 20분 안에 끝나고요. 입원하실 필요는 없어서 이 복압 요실금은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배뇨장애 질환에 대해서 대표적인 배뇨장애 질환에 대해서 이규성 대한비뇨의학회 회장님의 일목요연한 설명과 당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세를 방치하지 말고 비뇨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 질환을 일찍 발견하고 적극 치료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 건강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규성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한 배뇨와 즐거운 인생을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